149쪽 갈 차례일 겁니다. 아마 그 베르길리우스의 시맥 구절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질투는 내가 없고 상대방이 가졌을 때, 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고, 시기는 내가 없고 상대방이 가졌을 때 상대방이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질투보다 컨트롤하기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5장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그 5장의 내용에 보면은 소재가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소재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9쪽에 보면은 귀해라는 말이 있는데, 귀해, 사랑에서 어떤가는 요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버금가는 요체도 그것이고 셋째도 그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줄점에 사랑에 훨씬 더 많은 무모함이 필요하니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이 열정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가까이서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멸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사람은 심리적인 그 분석도 뭐 좀 대단하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나는 미신적일 만큼 상처 주는 일을 꺼려 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게다가 사랑이라는 이 글에서는 존경심이 빠지면 광채도 흐려지는 법이다. 거기 있으면 어딘지 아이 같고 급쟁이 같으면 하인 같은 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끄러운 태도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나의 전반적 성격에는 걸맞지 않는 기질이다, 자질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성에 모순과 불협화음 말고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인간의 속성에 모순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0페이지에 그 호메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공궁한 자에게는 부끄러움은 어리석은 덕성이라고 호메로스가 일갈한 바 있지만, 이런 표현 있습니다. 그럼 한 10번째 줄인가요? 8번째 줄에 그러니 여성들이 지닌 그토록 자연스럽고 그토록 강렬한 욕망을 억제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들 마음은 그토록 순결, 무구하고 냉정하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코웃음을 친다. 뒷걸음을 쳐도 너무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 다음에 151쪽에 첫 번째 줄, 그리고 저들 여성이 하는 말은 귀 기울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반대 방향의 노력이 없다면 절제나 미덕도 없기 때문이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152쪽에 보면은 딱 중간이죠. 우리가 여성들에게 금지하려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려 들 수는 없으리라. 우리의 규칙을 일반적이고 불분명한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조에 대해 우리가 품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153쪽에 그런데 이 의무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정조죠. 정조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주로 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자.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자기 아내를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마움과 그 덕성에 대한 존경심까지 갖게 된 남편들이 있다. 불구대천의 날뛰는 정욕 앞에서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팔고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하지 못할 일을 남편을 위해 하기도 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제 남편이 유리하라고, 그리고 그 남편들이 명백한 요청과 중개에 의해 자신을 빌려주는 여성들을 매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옛날에는 아르고스의 파울리우스가 야망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빌부성하게 제공했다. 이건 진짜 그 명예를 숭상하는, 높게 평가하는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서 정조를 내어놨다는 얘기죠. 우리 아드메토스의 아내 알케스티스인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누구 가져오면은 자기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그랬죠. 아드메토스한테. 그래서 다 아버지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내가, 이 아드메토스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했죠. 물론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저승에 간 알케스티스를 데리고 오죠. 데려가서 도로 데려주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 어머니의 사랑, 그다음에 아내의 사랑. 별로 아내의 사랑이 제일 약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4쪽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동인도에서는 정절이 특별히 중시되지만 결혼한 여성이 자기에게 코끼리를 한 마리 바치겠다고 나타나는 남성에게 자신을 내주는 일은 풍속으로 허락된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값으로 평가받는 데 대한 능애로움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철학자 파에도는 존 가문의 태생인데, 자기 나라 앨리스가 함락된 뒤에 생계를 위해 자기 젊음의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몸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했다. 그리고 솔로는 사람들 이야기로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법을 제정해 여성들이 생계가 공공하면 정조를 팔 수 있게 해주었는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던 풍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직업, 이렇게 해서 장녀, 프로스티튜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프로스티튜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호기심이 사악한 거라고 그랬는데, 호기심은 만사에 두루 사악한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 일에서도 파괴적이다. 그렇죠. 그로 인한 치욕은 주로 질투에 의해 증대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에 대한 복수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 다음 한 중간쯤에 보면은, 사람들은 아내의 부정을 모르는 남자에 대해 못지않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보려 애쓰는 남자에 대해서도 재미있어 한다. 오정이 지는 일은 사람들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법이다. 한번 누군가에게 달라붙으면 그것은 평생 간다. 가오보다 징벌이 그것을 더 잘 보이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6쪽에 첫 줄에 보면은, 그리고 로마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행여 불시에 닥치는 행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집에 사람을 보내 아내에게 도착을 알리는 습관이 있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점잖고 수치스럽지 않게 오정이 치고 있는 귀족이 100여 명은 된다. 어슷한 남자는 그 때문에 동정을 받기는 하지만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미덕이 당신의 불행을 질식시키게 하라.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157쪽의 중간에 보면, 괴로운의 쓰라림은 그 달콤함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이들이 비밀스레 감추는 것이다. 관습은 결혼에 대해 알고 있거나 느끼는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부적절하고 해로운 일로 여기게 한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여자들이 질투에 대해 해모스러워하도록 마찬가지 충고를 해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다. 여성의 본질은 의심과 허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합당한 방법이면 그녀들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흔히 질병 자체보다 훨씬 더 염려해야 할 형태의 건강 비법을 통해 이 거북한 상태를 벗어난다. (158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여성들을 두고 견뎌야 하는 것 중 질투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그건 또 뭐 재밌는 표현 글이 있는데 158쪽에 한 10번째 줄인가요? 마르세유 상원이 아내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던 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옳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함께 썰어가 버리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질병이며 도망가거나 견뎌내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두 가지 다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 여자들의 질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좋은 결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혼이란 눈먼 아내와 기먹은 남편. 눈먼 아내는 남자가 무슨 짓을 하는 좀 모른 차라는 얘기인가? 기먹은 남편은 여자의 그 질투의 그걸 갖다가 견디내라는 뜻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여자가 바가지 끓는 것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려오면 뭐 그런 척 해야 된다. 이게 그 화성 남자. 그건 아닌 것 같다. 남자가 어떻게 하면 다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지. 잔소리 하더라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요새 하는 말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는. 근데 아마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몽테뉴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비중을 따라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상황이라도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쏘가리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159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성들에게 분부하는 이 업무의 방대하고 잔혹한 엄정함 우리 목적과는 반대되는 두 가지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도 고려해보자. 다시 말해 그것은 구애자들을 더 애타게 하고 여성들이 더 쉽게 넘어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 딱 한 두세 번째 줄에 큐피드는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는 헌신과 올바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재미로 삼는다. 이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큐피드는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신이라고. 자기 권능이 다른 모든 권능과 충돌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모든 규칙이 자신의 규칙에 무릎 꿇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이 장에도 보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보다는 더 우정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죠. 우정과 사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필리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걸 우정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사랑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줄에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점으로 말하자면 아까 목적과 반대되는 두 가지 효과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애자들이 더 애타게 하고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점으로 말하자면 여성들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오쟁이 지는 것을 덜 두려워하면 덜 오쟁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자들은 근기에 의해 자극받고 유혹되는 말이다.
원해보라 여자들은 거절한다. 거절해보라 원하는 쪽은 이번엔 여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 메살리아 나옵니다. 160쪽에 그 한 6번 줄인가요? 그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마누라인가 뭐 그랬죠. 이 사람은 매춘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좀 고급 매춘다고 나중에는 뭐 굉장히 그 싸구려 매춘 집에도 있고 그랬는데 급기야는 남편이 161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남편이 도시 밖에 나간 날 그 자기 애인 물론 이혼이죠. 이 사람도 집정관 후보자 있는데 실루스 두 번째 줄이죠. 실루스하고 결혼하고 나중에는 뭐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근데 이 남자는 판단력이 왜 결혼을 했을까요? 분명히 황제한테 박살 날 걸 알았을 건데. 아까 큐피드가 이겼겠죠. 자기 자신이 큐피드가 이성한테 이겼겠지. 금전에 해온 그렇지 황제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황제가 없을 때 그런 짓 했을 때 관심 많이 했겠지. 그래도 결혼을 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만천하에 보이는 건데 상식밖에 다 그러니까 책에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꾸 힘들죠. 여기 보면 161쪽의 마지막 줄에도 보면은 베르길리우스는 부부인 그 아프로디테와 헤파크레스토스, 비너스, 불카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루크레티우스는 아프로디테와 애인이죠. 아레스, 마르스하고 은밀한 항락을 주제로 그럴싸하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62쪽에 보면은 그다음 그 163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자신을 표현하는 이 멋진 행식들이 겉으로 생생하고 겉으로 심오한 것을 보고서 나는 그것이 잘 말해졌다고 하지 않고 잘 생각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가슴이 사람을 웅변가로 만든다. 그래서 말을 더 높이고 확장시키는 것은 상상력의 활기이다. 그 다음 중간에 한 밑에서 10번째 줄에 프루타르코스는 자기가 사물을 통해 라틴어 단어를 깨우쳤다고 말한다. 이런 표현. 나중에 프루타르코스는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좀 세네카하고 프루타르코스는 그 앞에도 계속 언급이 됐었죠. 몽테뉴가 존경하는 그런 그 글쓴이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언어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훌륭한 정신이 그것을 다루고 사용함으로써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래서 166쪽에 한 딱 거의 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쉽게 치워놓지를 못하겠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는 너무도 빠짐없이 두루 그리고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서 어떤 경우건 당신이 어떤 기이한 주제를 골랐건 당신의 필요에 다가오며 관대하고 마르지 않는 풍요와 윤색의 손을 당신에게 내민다. 그다음 자신이 글 쓰는 그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지금. 진짜 참 이 우리가 어떤 장 길고 어떤 장은 짧고 어떤 장 굉장히 산만하고 이 장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나는 결국 사랑이란 욕망하는 대상을 항유하라는 갈구일 뿐이며 비너스 역시 자신의 그릇을 비우는 쾌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도하거나 절도를 이루면 악덕이 된다.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이란 아름다움의 매개가 된 생식의 욕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의 5번째 줄점에 자연이 가장 혼돈스러운 행위를 가장 일상적인 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인간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고 바오와 현자, 인간과 짐승을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그 다음에 172쪽에 여기는 좀 보면은 생각할 게 좀 무게 있는 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우리는 짐승처럼 먹고 마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정신의 작용을 가로막는 행위들은 아니며 정신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짐승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 행위만은 다른 모든 생각을 통제하며 그 강압적인 근위로서 플라톤 안에 있는 모든 신학과 철학을 우둔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든다. 그래도 플라톤은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면에서는 어디나 당신이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모든 행동은 점잖기 위한 규칙을 견딘다. 그런데 이 행위만은 방종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말고는 달리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행위와 잠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임을 각별히 알게 된다고 말했곤 했다. 잠은 우리 정신의 능력들을 질식시키고 억누른다. 이 일은 이 능력들을 빨아들이고 흐트러뜨린다. 단연코 이것은 우리의 원초적 타락의 표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함과 기행성의 표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자연은 자기 행위 중 가장 고귀하고 유용하며 즐거운 행위를 이 욕망에 연결해 놓고 우리를 그리 밀어붙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행위를 뻔뻔하고 추잡하다며 우리가 비난하고 멀리하게 하면서 그에 대해 낯을 붉히고 절제를 근유하게 한다. 참 이 사람 생각도 많이 했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위를 짐승 같다고 부르다니 우리야말로 짐승인 것은 아닌가.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이 행위를 비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고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인 할례처럼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은 간두고라도 모든 종교가 다 성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76쪽에 보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쯤에 어떤 이집트인은 자네 외투 밑에 무엇을 감추고 가는가 하고 묻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답을 했다. 내가 외투 밑에 감추고 가는 것은 자네가 그게 뭔지 모르도록 하려는 걸세. 그렇지만 더 잘 보여주려고 일부러 감추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면은 177쪽이죠. 10번째 줄점에 스페인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랑은 더 정중하고 소심하며 더 수줍고 덜 개방적이어서 내 마음에 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기가 삼키고 있는 것을 더 오래 맛보기 위해 목이 마치 두루미의 것처럼 길어지기를 바라는 이가 있었다. 이런 식의 소망은 다급하고 서두르는 이 성적 쾌감의 경우에 더 적절하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사랑은 아주 약간의 견고한 본질에 훨씬 많은 허영과 들뜬 공상에 뒤섞인 정념이다. 이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태도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남녀간의 그겠죠. 남녀간의 사랑.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금동재생이 그 써놨는데 보면은 과객하면 본질을 벗어났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178쪽에 그 밑에서 한 5번째 줄쯤에 지배권과 완전한 소유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무한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충실성과 지조에 완전 항복하고 난 뒤라면 이제 그녀들이 얼마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충실성과 지조라는 특성은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이 자들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녀들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 (179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스 청년 드라소니데스는 자기의 사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애인의 마음을 얻고 난 후에도 그녀를 항류하기를 거부했는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를 통해 자기를 키워온 불안한 열정이 항류를 통해 죽어버리거나 포만을 느끼며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면 그녀가 좋아할까요? 너무나 심한 질제와 정신적인 것만 원하면 이거를 그녀는 생각 안 한 거지. 그녀 너무나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랑하는 걸 즐기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구만. 자기 만족. 몽테뉴의 그 시각에서 보면 지극히 그거 안에 잘하고 있는 거네. 일단 끝나거나 요즘은 첫 번째 연 사유이 이렇게 할까? 모르겠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그 여자들은 단지 몸만을 판다. 의지는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고 팔기에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율적인 것이다. 하이 표현이.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의 의지라고 말하는 그들이 옳다. 섬기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의지인 것이다. 애정이 결여된 육체를 내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끔찍하다. 그 남자들은 그런데 또 그 여자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여지를 못 얻으니까 육체만이라도 얻으려고 또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죠. 181쪽의 5번째 줄에 비슷하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사자의 동의나 욕망이 없는 육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영혼이나 감정이 없는 육체를 사랑하는 셈이라고. 모든 항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앙상하고 시들한 항류도 있다. 호의가 아닌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여성들의 허락을 얻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애정의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여성들은 때때로 그저 엉덩이 한쪽만 내밀고 있는 것이다.